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8월 4일 28일 ICBM 2번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유엔이 서둘러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마는 그 후 8월 29일 일본을 향해 중장거리 미사일, 또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서 전 세계가 가장 신속한, 그것도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와 합의를 쉽게 얻어내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2375호입니다. 거의 10여 년간에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한 이후부터 10여 년간에 걸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계속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역시 이미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하는 국가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진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군사적인 대응이 아니고 경제적인 대응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목줄을 조으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의 북중 간의 밀무역을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사실 밀무역으로 오가고 있는 돈이 북중 간의 정상적인 무역 거래의 1.5배 내지 2배가 된다는 중국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 거래액은 연간 약 7조에 이릅니다. 2016년 기준으로 58.3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5배 내지 2배라고 하면 밀거래를 통한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이 적어도 10조는 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연간 국방비가 약 12조 정도 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공개되는 숫자가 자기들은 15% 국방비가 15%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25%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GNP가 약 5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북중 간의 밀거래가 완전히 차단되거나 꼬리를 잡지 않으면 엄청난 계속되는 유엔의 대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속빈강정이라는 거죠. 북핵 미사일을 중단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지금까지 끈질기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끈질기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요구해오는 북한에 대해서 원유 수출 중단해달라. 연간 한 50만 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이에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 거래액 때문이 아닙니다. 주는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민생이 피폐해지고 인민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요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요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동요를, 국민들의 동요를 원치 않는다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김정은 정권은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대북 원유 중단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 인민은 보호하고 북한이라는 국가는 일단 인정해 주더라도 김정은은 용서할 수 없다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김정은이 살아남아야 세계가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현실적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대북 원유 중단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벌어들이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러시아나 중국이 더 이상 받지 말아달라 하는데도 앞으로는 새로운 건 안 할지 몰라도 현재까지 계약이 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답니다. 나가 있는 국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나가 있는 국가는 한 20여 개국이 되지만 중국에 가장 많고 또 러시아나 몽골 등에 북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사실은 이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되기 전까지 북한의 가장 강력한 외화벌이 젖줄이 무기거래였습니다. 지금도 무기거래를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부터 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때에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300km에서 사거리 360km에서 600km에 이르는 스커드 미사일을 중동에 팔아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때에 김일성 시대죠. 그때 북한이 무기 팔아서 돈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재미를 봤다라는 것, 이것이 외화벌이의 큰 수단이 된다는 걸 알고 그 후부터 유엔 제재 대북 결의안에 반드시 미사일이나 미사일 부품이나 이런 것을 못 팔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기 밀거래를 통해서 연간 2억 내지 5억 불을 벌어들입니다. 한창 중동에 팔 때는 거의 연간 10억 불을 무기 판매로 벌어들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유엔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중동의 친북 국가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그리고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에게도 밀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밀거래 라인도 잘라야 됩니다. 네 번째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남겨놓은 비자금, 해외은행에 묻혀있는 비자금줄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철저히 잘라야 됩니다. 미국 CIA가 이 채널을, 그리고 상무부에서 이 채널을 소스를 찾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지만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을 구해서 비자금을 차단해야 됩니다. 비자금, 김정은의 비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유엔 제재 결의안이 7, 8차례나 발표가 되고 협력을 함에도, 많은 국가들이 협력함에도 김정은은 물론 평양에 한정된 거지만 더 많은 토목과 건설을 하고 고층 빌딩을 짓고 순환 비행장을 국제 비행장으로 바꾸고 마식령 스키장을 개발하고 등등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장마당 경제가 좋아진다 해도 이런 돈을 미사일과 핵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비자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만이 아니라 중국을 지금 뻥망치로 두더지 때리듯 때리면 러시아가 또 중국이 잠깐 대북 원유 보내는 걸 금지하는데 협조하겠다 손치더라도 그 틈새를 러시아가 또 이용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밀매가 점점 밀무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5가지 패키지가 유엔 제재 결의안에 포함이 돼서, 최소한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5가지 내용들이 포함돼야만 군사적인 제재가 아니고 경제적인 제재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06년에 뱅크 오브 델타 인 아시아에서 BDA에 김정일이 묻어둔 비자금 2,500만 달러, 불과 250억에 그 목줄을 미국 상무부가 주도해서 실제로 목줄을 쥐었습니다. 중국도 협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를 마카오에 있는 그 은행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들, 중국 은행들이 있었으니까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때문에 그 사실은 같이 목줄을 조고 또 풀어줄 때에 육자회담이라는 거로 연결시키면서 풀어줬습니다. 그 몇 년간 묶여있는 동안 정말 북한은 우왕좌왕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의 목줄을 조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는 8차례 이후에 결국 이란이 항복했습니다. 이유는 이란과 북한의 경제 규모와 경제 체제가 전혀 다릅니다. 이란은 그 국가의 국내 총생산이나 국가 부의 90%가 기름에 달려 있습니다. 석유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석유를 수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미국이 그런 국가와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 결의에 합의하는 국가들도 이란과 관련 있는 일을 하거나 이란과 딜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컨다리 보이콧입니다. 완전히 이란의 경제를 목줄을 조우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란의 경제 규모라는 거 거의 연간 GNP가 약 1,400조, 한국의 경제 규모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 풀어주는 것은 이란의 사활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미사일 발사 금지 일단 중단하고 미국은 그 조건으로 이란 제재를 또한 조건부로 풀어줬습니다. 유엔 제재 대이란 유엔 대이란 제재가 효과를 본 거죠. 그러나 북한은 그 경제 체제 자체가 외국에 의존하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특별한 것을 팔아서 무역을 통해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닌 우리식의 사회주의, 폐쇄된 경제체제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그나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대외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국과의 무역과 북중 간의 밀무역입니다. 이것이 북한 경제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는 것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 뭐 초등학생 수준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유엔에서 합의한 것, 유엔 제재 결의안에는 통과된 유엔 제재 결의에는 결의 내용은 확실히 이행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고 강력한 대북 제재의 결의를 보였습니다. 진심일까요? Yes and no 두 가지입니다. Yes. Yes인 이유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 골자는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보내주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전년 지난 수년간 영으로 해두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50만 톤에 이르는 원유를 북한에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중유나 정유 제품에 대해서
연간 한 60만 톤 보내는 그걸 3분의 1을 3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섬유 제품 연간 한 7억 5천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1조가 안 되죠. 7,500억 정도. 이걸 중국이 안 받기로 했습니다. 세 발의 피죠. 중국으로서는. 요 정도는 중국이 합의해 줄 수 있다. 이거 내놓고 중국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러시아와 중국도 만장일치 미국이 내세우는 북핵은 절제 북핵 미사일은 금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색만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생색을 그나마 이 생색을 낸 이유는 치밀한 시진핑의 자기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대외 정치가 아닙니다. 국내 정치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달 18일 19차 당대회가 전국 대표 당대회가 공산당 전국 대표 당대회가 열립니다. 이 중국의 당대표 회의라는 것은 이 당대표 회의를 통해서 정책과 그 나갈 비전이 정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상무위원, 상무부위원, 상무위원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86년까지 주석 체제를 1인 주석 체제를 가다가 그 후에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꾼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9명 내지 5명 내지 9명의 상무위원이 중국 전체를 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의 시진핑의 움직임은 다시 86년 이전의 주석 체제로, 다시 말하면 1인 독재 체제로 돌아갈 경향을,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전번 건군절에서 사열을 받을 때에 그 전까지만 해도 주석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석이란 얘기를 본인이 시진핑이 직접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무위원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자기 힘이 분산되고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얻어내기, 이 집단 지도 체제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얻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총석의 역할입니다. 합의를 얻기 어려우니까 이걸 5명으로 줄인다. 현재 7명을 7명을 5명으로 줄이는 시도를 이번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도 시진핑의 힘이 등소평보다 더하지 않을까, 마오쩌둥보다 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지금 시진핑의 온갖 눈과 가슴은 어디 갔냐? 10월 18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척근을 모아 향후에 자기의 집권뿐만 아니라 10년뿐만 아니라 그 후에까지도 자기 사람을 거느리는 수렴 청정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18일은 시진핑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되니까 그 당대회를 하기 전까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잡음을 만들어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곤란하게 하면 안 되니까 유엔의 제안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미국이 내놓은 안에서 합의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것은 중국 국내에서도 정치 지지자들, 자기 편의 정치 지지자들로부터 미국에게 밀렸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이 비협조적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중간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섬유 제품 수출을 받지 않겠다,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북한에게 정유 제품을 30% 줄이겠다는 겁니다. 주는 것을. 그게 합의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중국이 정말 이제 돌아서고 그 사이에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러시아에게 접근하니까 앞으로 북중 관계는 아주 딱딱하고 굳어지고 불편해지고 대신 북러 관계가 좋아질 거다. 저는 그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때 했던 전략과 똑같은 덩거리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김정은 정권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중국과 소련이 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중국이 약간 경화, 딱딱해지는 태도를 보이면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자기들에게 국제적으로 보이는 걸 마치 나타나는 게 북한의 목줄을 쪼는 모습을 보이면 살짝 러시아에 가까워졌다가 또 필요하면 중국이 돌았습니다. 10월 18일 이후에 시진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으면 시진핑은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자기가 통제하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러시아가 중국이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동안 북한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강력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PNG 가스라인, LNG 가스라인을 시발점 종착점을 북한에다가 건설하려고 하는 건 오래된 러시아의 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과의 거리가 조금 국내 문제 때문에 밀착된 것이 좀 멀어지면, 밀착이라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대미 견제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쓰기 위해서 끌고 가는 힘이 좀 약해질 동안 러시아가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는 게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이때까지 어떤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보다 강경한 것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돈줄을 확실히 조이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나마 북한에 대한 대북 핵미사일에 주어지는 돈줄을 조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컨드 베스트라고 볼 수 있죠. 차선책입니다. 중국은 이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줄이 우리가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에는 기꺼이 찬성을 하지만, 기꺼이 찬성이라는 아까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는 끝까지 용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진핑이 사드는 절대 불가다라는 얘기를 3번을 했는데, 만약에 시진핑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당대회에서 또 권력을 계속할 수 있다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더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한미 동맹의 사이를 갈라놓는 쐐기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러 관계가 밀착이 되면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을 보니 북중 관계는 멀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당견의 판단입니다. 중국은 김정은 제재를, 다시 말하면 북핵 미사일 제재를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익에 도움되는 수준으로 그 암정 수준을 낮췄다 내릴 겁니다. 이번에 찬성해준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진핑의 권력 승계, 권력의 유지도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 역시 국내적인 겁니다. 미국이 이 유엔 제재 결의안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컨다리 보이콧을 중국에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세컨다리 보이콧을 빠져나가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기업이나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게 계좌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걸 전부 하지 말라고 중단하라고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미국 시간 현지 11일 이전에 이미 국내적으로 조치와 금지를 다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너희들이 북핵 미사일 억지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컨다리 보이콧을 이란에 적용한 것처럼 중국에도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화살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 하여금 세컨다리 보이콧을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이미 조치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른 보면은 마치 북핵 미사일 중단이나 금지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행위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페인트 모션이죠. 중국이 미국에게 세컨다리 보이콧을 이행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이와 같이 큰 두 가지 국내 정치적인, 국내 경제적인, 물론 세컨다리 보이콧은 국내 정치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중국의 정치를 위해서 이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은 시간을 끌지 않고 예스를 해줬지만 그 마지노선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 간 것입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 대북 결의안에 빨리 협조해준대. 불과 지난번 결의안이 통과되고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통과된 데 대해서 미국은 고마움도 표현하고 있지만 미 국내에서는 실제로 더 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유엔이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미국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사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밀무역과 중국으로 하여금 북중 밀무역과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원유 중단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 원유 보내는 것을 마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북한에게 원유 주는 것을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걸 막고 북한을 필요시에 미국에 대한 대미 정책의 하나의 버퍼,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한 끈으로 대북 원유, 북한에게 원유 보내는 걸 그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말은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원유 안 보내면 북한 민생이 어려워진다. 병원 같은 데가 정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다 핑계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인민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민중봉기 내지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되는,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국내 분열이 되는 하나의 씨앗이 되니까 그걸 북한에 원유 보내는 걸 금지하다는데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게 더 강력하게 유엔 제재 결의안에만 의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게 아무 역할도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지금 와서 개성공단을 열자, 뭐 대화를 하자, 육자회담을 개최하자, 이건 다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내밀하게
미국이 끌고 가는 대북 금융 제재나 유엔 제재안 리스트에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북핵 미사일 위협의 당사국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그때만이 그나마 거의 알맹이 없는 대북 제재안이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이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보 정책을 지금 국내에서 전술핵 배치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국방부 장관도 전술핵 배치 검토하겠다 일주일 전 얘기했다. 지금은 그거는 논의한 적이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을 그들의 국내 정치와 그들의 경제를 위한 하나의 무기로 활용하듯이 우리도 유엔 제재 결의안을 하나의 국내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한미 관계와 우리 경제를 위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핵 미사일 중단 내지는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무기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놀다가 왔습니다. 다시 빠짐없이 여러분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7월 4일 28일 ICBM 2번 시험 발사한 데 대해서 유엔이 서둘러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마는 그 후 8월 29일 일본을 향해 중장거리 미사일 또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서 전 세계가 가장 신속한 그것도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와 합의를 쉽게 얻어내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2375호입니다. 거의 10여 년간에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한 이후부터 10여 년간에 걸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계속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역시 이미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하는 국가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진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군사적인 대응이 아니고 경제적인 대응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목줄을 조으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의 북중 간의 밀무역을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사실 밀무역으로 오가고 있는 돈이 북중 간의 정상적인 무역 거래의 1.5배 내지 2배가 된다는 중국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 거래액은 연간 약 7조에 이릅니다. 2016년 기준으로 58.3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5배 내지 2배라고 하면 밀거래를 통한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이 적어도 10조는 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연간 국방비가 약 12조 정도 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공개되는 숫자가 자기들은 15% 국방비가 15%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25%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GNP가 약 5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북중 간의 밀거래가 완전히 차단되거나 꼬리를 잡지 않으면 엄청난 계속되는 유엔의 대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속빈강정이라는 거죠. 북핵 미사일을 중단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지금까지 끈질기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끈질기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요구해오는 북한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중단해달라. 연간 한 50만 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이에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 거래액 때문이 아닙니다. 주는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으면 민생이 피폐해지고 인민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요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요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국민들의 동요를 원치 않는다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김정은 정권은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대북 원유 중단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 인민은 보호하고 북한이라는 국가는 일단 인정해 주더라도 김정은은 용서할 수 없다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김정은이 살아남아야 세계가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현실적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대북 원유 중단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벌어들이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러시아나 중국이 더 이상 받지 말아달라 하는데도 앞으로는 새로운 건 안 할지 몰라도 현재까지 계약이 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답니다. 특히 PNG 가스라인, LNG 가스라인을 시발점 종착점을 북한에다가 건설하려고 하는 건 오래된 러시아의 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과의 거리가 조금 국내 문제 때문에 밀착된 것이 좀 멀어지면, 밀착이라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대미 견제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쓰기 위해서 끌고 가는 힘이 좀 약해질 동안 러시아가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는 게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이때까지 어떤 대북 유엔 제재 결의안보다 강경한 것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돈줄을 확실히 조이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나마 북한에 대한 대북 핵미사일에 주어지는 돈줄을 조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컨드 베스트라고 볼 수 있죠. 차선책입니다. 중국은 이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줄이 우리가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에는 기꺼이 찬성을 하지만, 기꺼이 찬성이라는 아까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하지만 한국의 사드 배치는 끝까지 용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진핑이 사드는 절대 불가다라는 얘기를 3번을 했는데 만약에 시진핑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당대회에서 또 권력을 계속할 수 있다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더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한미 동맹의 사이를 갈라놓는 쐐기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러 관계가 밀착이 되면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을 보니 북중 관계는 멀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당견의 판단입니다. 중국은 김정은 제재를
다시 말하면 북핵 미사일 제재를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익에 도움되는 수준으로 그 암정 수준을 낮췄다 내릴 겁니다. 이번에 찬성해 준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진핑의 권력 승계, 권력의 유지도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 역시 국내적인 겁니다. 미국이 이 유엔 제재 결의안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컨다리 보이콧을 중국에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세컨다리 보이콧을 빠져나가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기업이나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게 계좌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걸 전부 하지 말라고, 중단하라고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미국 시간 현지 11일 이전에 이미 국내적으로 조치와 금지를 다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너희들이 북핵 억지, 북핵 미사일 억지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컨다리 보이콧을 이란에 적용한 것처럼 중국에도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화살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 하여금 세컨다리 보이콧을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이미 조치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른 보면은 마치 북핵 미사일 중단이나 금지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행위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페인트 모션이죠. 중국이 미국에게 세컨다리 보이콧을 이행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이와 같이 큰 두 가지 국내 정치적인, 국내 경제적인, 물론 세컨다리 보이콧은 국내 정치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경제, 중국의 정치를 위해서 이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은 시간을 끌지 않고 예스를 해줬지만 그 마지노선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 간 것입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유행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19차 당대회가, 전국 대표 당대회가, 공산당 전국 대표 당대회가 열립니다. 이 중국의 당대표 회의라는 것은 이 당대표 회의를 통해서 정책과 그 나갈 비전이 정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상무위원, 상무부위원, 상무위원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86년까지 주석 체제를, 1인 주석 체제를 가다가 그 후에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꾼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9명 내지 5명 내지 9명의 상무위원이 중국 전체를 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시진핑의 움직임은 다시 86년 이전의 주석체제로, 다시 말하면 1인 독재체제로 돌아갈 경향을,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전번 건군절에서 사열을 받을 때에 그 전까지만 해도 주석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석이란 얘기를 본인이, 시진핑이 직접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무위원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자기 힘이 분산되고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얻어내기, 이 집단 지도 체제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얻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총석의 역할입니다. 합의를 얻기 어려우니까 이걸 5명으로 줄인다. 현재 7명을 7명을 5명으로 줄이는 시도를 이번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도 시진핑의 힘이 등소평보다 더하지 않을까, 마오쩌둥보다 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지금 시진핑의 온갖 눈과 가슴은 어디가 있냐? 10월 18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척근을 모아
자기의 집권뿐만 아니라 10년뿐만 아니라 그 후에까지도 자기 사람을 거느리는 수렴 청정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18일은 시진핑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되니까 그 당대회를 하기 전까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잡음을 만들어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곤란하게 하면 안 되니까 유엔의 제안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미국이 내놓은 안에서 합의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것은 중국 국내에서도 정치 지지자들, 자기 편의 정치 지지자들로부터 미국에게 밀렸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이 비협조적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중간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섬유 제품 수출을 받지 않겠다,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북한에게 정유 제품을 30% 줄이겠다는 겁니다. 주는 것을. 그게 합의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중국이 정말 이제 돌아서고 그 사이에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러시아에게 접근하니까 앞으로 북중 관계는 아주 딱딱하고 굳어지고 불편해지고 대신 북러 관계가 좋아질 거다. 저는 그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때 했던 전략과 똑같은 덩거리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김정은 정권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중국과 소련이 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중국이 약간 딱딱해지는 태도를 보이면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자기들에게 국제적으로 보이는 것을 마치 나타나는 게 북한의 목줄을 쪼는 모습을 보이면 살짝 러시아에 가까워졌다가 또 필요하면 중국에 돌았습니다. 10월 18일 이후에 시진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으면 시진핑은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자기가 통제하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러시아가 중국이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동안 북한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강력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었으니까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때문에 사실은 같이 목줄을 조우고 또 풀어줄 때에 육자회담이라는 거로 연결시키면서 풀어줬습니다. 그 몇 년간 묶여있는 동안 정말 북한은 우왕좌왕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의 목줄을 조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는 8차례 이후에 결국 이란이 항복했습니다. 이유는 이란과 북한의 경제 규모와 경제 체제가 전혀 다릅니다. 이란은 그 국가의 국내 총생산이나 국가 부의 90%가 기름에 달려 있습니다. 석유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석유를 수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미국이 그런 국가와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 결의에 합의하는 국가들도 이란과 관련 있는 일을 하거나 이란과 딜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컨다리 보이콧입니다. 완전히 이란의 경제를 목줄을 조우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란의 경제 규모라는 거 거의 연간 GNP가 약 1400조, 한국의 경제 규모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 풀어주는 것은 이란의 사활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미사일 발사 금지 일단 중단하고 미국은 그 조건으로 이란 제재를
또한 조건부로 풀어줬습니다. 유엔 제재 대이란 유엔 대이란 제재가 효과를 본 거죠. 그러나 북한은 그 경제 체제 자체가 외국에 의존하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특별한 것을 팔아서 무역을 통해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닌 우리식의 사회주의, 폐쇄된 경제체제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그나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대외 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국과의 무역과 북중 간의 밀무역입니다. 이것이 북한 경제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는 것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 뭐 초등학생 수준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유엔에서 합의한 것, 유엔 제재 결의안에는 통과된 유엔 제재 결의에는 결의 내용은 확실히 이행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고 강력한 대북 제재의 결의를 보였습니다. 진심일까요? Yes and no 두 가지입니다. Yes. Yes인 이유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 골자는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보내주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전혀 한번 지난 수년간 영어로 해두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50만 톤에 이르는 원유를 북한에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중유나 정유 제품에 대해서 연간 한 60만 톤 보내는 그걸 3분의 1을 3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섬유 제품 연간 한 7억 5천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1조가 안 되죠. 7,500억 정도. 이걸 중국이 안 받기로 했습니다. 세 발의 피죠. 중국으로서는. 요 정도는 중국이 합의해 줄 수 있다. 이거 내놓고 중국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러시아와 중국도 만장일치 미국이 내세우는 북핵 미사일은 금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색만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나마 이 생색을 낸 이유는 치밀한 시진핑의 자기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대외 정치가 아닙니다. 국내 정치 몇 가지를 나가 있는 국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나가 있는 국가는 한 20여 개국이 되지만 중국에 가장 많고 또 러시아나 몽골 등에 북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사실은 이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되기 전까지 북한의 가장 강력한 외화벌이 젖줄이 무기 거래였습니다. 지금도 무기 거래를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부터 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때에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300km에서 사거리 360km에서 600km에 이르는 스커드 미사일을 중동에 팔아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때에 김일성 시대죠. 그때 북한이 무기 팔아서 돈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재미를 봤다라는 것, 이것이 외화벌이의 큰 수단이 된다는 걸 알고 그 후부터 유엔 제재 대북 결의안에 반드시 미사일이나 미사일 부품이나 이런 것을 못 팔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기 밀거래를 통해서 연간 2억 내지 5억 불을 벌어들입니다.
한창 중동에 팔 때는 거의 연간 10억 불을 무기 판매로 벌어들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유엔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중동의 친북 국가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그리고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에게도 밀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거래 라인도 잘라야 됩니다. 네 번째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남겨놓은 비자금, 해외은행에 묻혀있는 비자금줄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철저히 잘라야 됩니다. 미국 CIA가 이 채널을, 그리고 상무부에서 이 채널을, 소스를 찾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지만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을 구해서 비자금을 차단해야 됩니다. 비자금, 김정은의 비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유엔 제재 결의안이 7, 8차례나 발표가 되고 협력을 함에도, 많은 국가들이 협력함에도 김정은은 물론 평양에 한정된 거지만 더 많은 토목과 건설을 하고 고층 빌딩을 짓고 순환 비행장을 국제 비행장으로 바꾸고 마식령 스키장을 개발하고 등등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장마당 경제가 좋아진다 해도 이런 돈을 미사일과 핵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비자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만이 아니라 중국을 지금 뭐 뻥망치로 두더지 때리듯 때리면 러시아가 또 중국이 잠깐 대북 원유 보내는 걸 금지하는데 협조하겠다 손치더라도 그 틈새를 러시아가 또 이용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밀매가 점점 밀무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5가지 패키지가 유엔 제재 결의안에 포함이 돼서, 최소한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5가지 내용들이 포함돼야만 군사적인 제재가 아니고 경제적인 제재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06년에 뱅크 오브 델타 인 아시아에서 BDA에 김정일이 묻어둔 비자금 2,500만 달러, 불과 250억에 그 목줄을 미국 상무부가 주도해서 실제로 목줄을 쥐었습니다. 중국도 협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를 마카오에 있는 그 은행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들, 중국 은행들이